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6월 15일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많이 힘드셨죠? 어제도 사실 좀 힘들고 그제도 좀 힘들었었는데 오늘도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만 해도 좀 견딜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정말 연속적으로 하락 시장 나오고 어제 잠깐 반등 주는 느낌이었지만 오늘 다시 또 급락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황 방송을 하고 뭐 예상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본의 아니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말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한테 뭐 일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도 했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시황이 전혀 이렇게 안 맞는 또 예상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때 정말 참 곤욕스럽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좀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항상 좀 증권에서 직원이라는 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누군가한테 올바르지 못한 투자에 대안을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고 오늘같이 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정말 방송하기 싫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 그래도 좀 기운을 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내일장 또 뭐 이번 주 계속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머리를 맞대고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하락하면 다들 힘들죠. 근데 이제 저희도 힘든데 이제 주변에서도 시장이 바닥이다 뭐 이런 느낌의 징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요. 뭐 그 코로나 때도 그랬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초기에는 저 역시도 별거 아니래. 뭐 저 정도는 뭐 감기지 뭐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대응을 했다가 아니네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이 급락하고 그때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시장의 심리라는 게 또 투매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이렇게 시장이 좀 무섭구나라는 걸 그때도 좀 느꼈었지만 또 반대로 그 이후에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2년 동안 뭐 상승한 부분들 거의 한 1년 반 이상 됐겠죠. 상승한 부분들을 보면서 또 역시 한쪽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또 그쪽으로 방향을 강하게 잡습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죠.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반년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이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쪽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결국은 악재가 소멸될 때까지 호재에 있는 쪽에서는 호재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란 뭐 악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계속 새로운 악재들이 재생산되고 있고요. 같은 악재를 계속 돌려가면서 또 새로운 악재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다 얘기 나왔었던 부분이었고 사실 뭐 전쟁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뭐 악재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이 가장 공포감이 좀 극에 달한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오늘 보면은 좀 그랬던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지점에서도 이제 어저께까지는 사실은 담보 부족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었는데 오늘 장중에 담보 부족 상당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면은 한 번 더 빠지면은 반대매매 나갈 수 있는 계좌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반대매매에 맞을 수 있는 담보 부족 계좌들 신용이 많이 생기면 항상 시장이 저점일 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뭐 횡보 구간 중에서 한 1조 이상 신용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뭐 기사에서도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공매도도 많았었지만 기본적으로 담보 부족 계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오늘은 그동안 이제 좀 조용히 묵묵하게 뭐 시장을 보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고객분들도 전화가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시면서 좀 뭐랄까요? 좀 무서워하는? 왜냐면 주변에서 뭐 2200 간다더라. 뭐 2300 간다더라. 뭐 2000 간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 이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버티다가 장기 투자자분들도 좀 공포스러운 국면이 왔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포감이 한 90% 이상 좀 그게 달아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짜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은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3,200부터 내려올 때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3,200 깨질 때부터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2,500, 600 갈 수 있다는 얘기도 그때도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이 뭐 아시다시피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계속 매수하고 손실, 매수하고 손실 이런 부분으로서 계속 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뭐 공격적으로 다 팔고 쉬세요라고 말을 못한 게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좀 후회스럽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했지만 제 직업의 특성상 안 좋은 구간에서도 계속 뭔가 좀 좋은 종목을 좀 드려야 되고 뭔가 좀 시장에 새로운 답을 좀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뭐 직업병 같은 뭐 직업의식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하락 구간이라는 걸 사실 알면서도 중간에라도 뭔가 좀 새로운 방향성이 생기면 언제든지 시장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좀 머뭇머뭇거렸던 그런 대응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다시 다들 한 3일이면 끝날까요?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지금 3개월이 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의 모든 리스크의 원인의 시발점이었었던 그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이런 부분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시장의 심리적인 부담과 리스크를 줄이기는 사실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라고 결국은 푸틴이 뭐 젤렌스키랑 뭔가 좀 대화를 해서 뭔가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화두로 따진다라면은 뭐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있을 이제 FOMC 연준에서 금리를 어떻게 올리느냐. 그다음에 저는 올리는 것보다 올린 뒤에 파월의 멘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0.5, 0.5 올리겠다. 두 번 이렇게 0.5, 0.5 올리고 그다음에 0.25, 0.25 이게 연준이 제시한 금리 인상 스탠스였었는데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물가 소비자 CPI 지표가 8.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상치보다 많이 나온 거죠. 사실 뭐 8.5, 8.3, 그다음에 8.6이 나와 버리니까 시장에서는 뭐 놀랄 법도 합니다만은 그 전에 사실 근원 물가 자체는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원 물가는 계속 3개월 이상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표 자체로만 보면은 연준이 생각할 때 그 근원 물가를 기본으로 해서 이번에 의사결정을 한다라면은 어떤 면에서는 0.5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0.5라고 할 때랑 0.75라고 할 때랑 뭐가 다르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아까 뉴스 아마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뭐 CME 쪽에서는 계속 0.75라고 발표할 확률이 99%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다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0.75라고 그러면 놀랄 법도 하지만 지금 시장이 그만큼 예상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0.75 이후에는 오히려 그 다음은 조금 더 편안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겠고 또 반대로 0.5라고 했으면 0.5를 해야지 왜 0.75를 해? 이렇게 되면 연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 연준이 앞으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그 신뢰성 때문에 타격을 받을 거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연준은 그 신뢰도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0.5를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론이 또 CME가 99%가 0.75라고 하니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조금 파월은 어느 정도 좀 악수를 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든 0.75든 하고 나서 파월에 발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3번 연속 이제 C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6월 달 지표를 7월 달에 보게 되죠. 그거를 좀 확인 한번 더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아니면은 지금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든지 기타 등등 유가 상승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물가 지표들 고려해서 연준이 뭐 조급한 스탠스보다는 오히려 뭐 침체 우려감을 또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물가와 싸우는 연준이지만 오히려 물가보다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침체를 우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의 다른 스탠스에 대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표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이 항상 무의미하고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좋게 나오면 또 좋게 나온 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해석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뭐 고용지표도 그랬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그랬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쁘게 나온 게 아니죠. 이번에 3연속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시장에서 뭔가 호재성 뉴스를 찾을 만한 것들이 받쳐주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뉴스들,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된다라면은 충분히 시장은 일정 부분 스몰 랠리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바이든이 사우디를 다음 달에 방문하러 간다. 뭐 사우디는 왕따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구애를 하러 가는 거죠. 유가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간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바이든이 뭐 정유설비 뭐 이런 쪽들 독려하겠다. 이건 좀 잘 안 먹힐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겠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거는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분명히 전쟁을 멈출 의사를 보여주고 뭐 젤렌스키와의 어떤 합의를 거쳐서, 근데 또 젤렌스키는 뭐 크림반도를 뭐 되찾겠다 막 이런 식으로 사생 결단을 하고 나오니까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싸움이긴 합니다만은 이쪽에서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 러시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전에는 물가를 잡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금리를 올려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CPI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가격, 유가하고 식료품 가격이 이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 CPI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가 있나요? 못 잡죠. 이거는 금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연준이 그걸 잡기 위해서 물가를 그걸로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한 판단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유가와 식료품 가격의 상승세는 결국은 러시아 문제가 발단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잡혀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면 유가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나요?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계속 지금 감원 얘기가 나오고, 특히 미국은 감원을 계속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소비력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대신에 기업들은 임금 인상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소비가 줄어들면 뭐 미국 경기 침체로 갈 수가 있는, 왜냐면 소비가 미덕인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면 뭐죠? 제품이 안 팔린다고 보면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하락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지금 그게 안 맞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 인상 부분이 뭐 고용 지표가 좋아서 임금 인상이 많이 되면은 다시 또 소비력이 좋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야라는 논리였다라면 그 반대로 해석돼야 되는데 부분에도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돈을 가지고 시장을 움직이는 자들의 생각,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봤을 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이 물가가 높은 것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무리수를 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또 내일 새벽에 발표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많이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리 매를 맞고 가는 게 좀 속이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상은 중요하지가 않다. 결과적으로는 대응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여야지만 뭔가 시장도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2530포인트가 PBR 1배. 보통 PBR 1배면은 저희 뭐 공부 많이 하죠. 청산가치라고 그러잖아요. PBR 1배면은 내가 그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 기업이 청산되었을 때도 내 원금은 건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PBR 1배 깨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BR 1배가 깨지고 나면은 시장에서는 뭐 공격적인 공매도라든지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황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말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 거의 패닉 세일 같이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그닥 늘리지 않고
또 운용사들 대표들 이렇게 최근에 멘트를 들어보면 오히려 좀 대체 투자 쪽들을 더 많이 하겠고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싶어 하는 그런 뉘앙스의 운용사들 대표들의 뭐 인터뷰 내용 내지는 뭐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크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 흐름 보면은 코인의 하락 이런 부분들도 자산 버블의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사실 코로나 시대 때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계속 돈을 풀어서 미국은 뭐 금리가 0%대였었잖아요. 10년 동안 계속 풀었던 돈들을 이제 빨아들이기 시작하니 시장은 놀랄 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빠지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버블링 됐던 부분이 버블이 꺼져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가장 리스크 자산, 가장 버블이 많았던 위험 자산, 가치가 없는데도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과대평가됐던 자산들로부터 그 가치를 빼내는 작업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뭐 이런 가상자산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시장도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위험 자산이니까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 안에서도 또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는 성장주들의 하락, 기술주들의 하락이 더 심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도 이제 좀씩 빠지고 있죠. 거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버블되었던 자산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조정을 좀 이해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뭐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라서 제가 뭐 두서없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시장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시작한 지 한 2년 남짓 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의 하락장을 상당히 조금 힘들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걸 좀 오랫동안 겪고 오신 분들이라면은 또 결국은 주식시장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또 그 업종 또 시장의 사이클이 돌아오면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 역시 20년 넘게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한두 번 겪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번 겪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멘탈 관리를 잘하고 결국은 버틴 사람만이 결국은 나중에 또 수익도 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물론 마찬가지죠. 뭐 다 넣고서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또 급락장에서 또 우량주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블이 끼어있는 주식들은 빠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버블도 끼어있지 않은데 도매금으로 시장 때문에 같이 빠진 우량주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좀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기관 장세다. 지금은 기관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관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잘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지고 시장이 많이 빠지고 나면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순환하면서 주가를 올려주어야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흐름이 안 나온다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오늘도 보니까 뭐 조강 ILI인가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무증 또 5배. 지난번에 노토스 같은 경우는 8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무상증자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급등시키고 테마를 형성하면서 급등하는 이런 세력형 종목들의 장세가 시장에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단타만 계속 치다 보니까 뉴스 나오면 팔고 뉴스 나오면 팔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단타 천국이 되어버렸고 종목들은 올라가면 계속 매물이 나오니까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뀌려면은 결국은 시황이 바뀌어야 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때가 언제냐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실한 전망치가 명확해질 때 이 정도 금리를 올렸으니 그 다음에는 이 정도 폭만 올릴 수밖에 없고 이 정도면 한계까지 올릴 거다라는 그 끝이 금리 인상의 끝이 어느 정도 내 시야에 들어올 때 그때가 아마 시장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환율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도 싸고 원화 가치도 낮고 달러 가치는 높으니 들어와서 우량주들을 줍줍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번 연준 다음 달 연준 여기까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 기업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많이 빠져있는 우량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중요한 구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 파월의 발언과 그에 대한 시장의 해석, 이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들어와서 연속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급한 매물들이 조금 정리되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 좀 중요한 차트들이랑 종목들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조금 중요한 거 제가 한번 코스피 지수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죠. 이게 작년에 제가 계속 그렸던 그림이에요. 제가 그려놨던 게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때가 이제 3250대. 여기서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위쪽 방향 화살표 그려져 있죠. 이렇게 못 가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때마다 내려오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구간이 제일 중요했죠. 이 구간에서 전환을 시도하면서 고점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못 잡았죠. 그리고서 60일선 꺾인 상태에서 데드 크로스 나면서 급락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점을 형성해 가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박스를 그려가면서 그런 거죠. 공이 이렇게 퉁 떨어진 다음에 통통통통 이렇게 튀기고 있었다가 뭔가 힘이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쫙 올라가 줬으면 좋은데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통통통통 튀기다가 확 빠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날 지난 1월 달 말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느 정도 박스 하단으로 지지하던 2500대가 다시 깨지면서 지금 급락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구간에서 상당히 좀 매수가 많이 일어났고요. 신용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급락을 하니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물량이 다 터져야지만 시장에서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3,300대는 분명히 고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이고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나왔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이평선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점. 60일선이 꺾이면 절대로 그거 돌리기 전에는 시장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알았었으면 그때부터 주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도 주식을 했던 또 나와서 시황을 했던 저에게도 일정 부분 뭐 지금의 손실이나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좀 저희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도 책임감을 조금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뭐 잘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또 그 시점마다 너무 좀 종목에만 연연을 해서 얘기하고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반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뭐 이 당시에도 주식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주식하지 마세요. 계속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못했던 게 지금 몸에 좀 많이 후회스럽고 아쉬워요. 하지만 다시 또 기회는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이번에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2450선 정도였었거든요. 그 2450선이 왜 지지선이라고 생각했었냐 하면은 사실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구간. 요 구간이 작년 코로나 20년대 여기 20년도죠. 여기 코로나 터지고 급락했다가 올라오면서 이게 계속 하나, 둘, 세 번. 그죠? 세 번 돌파를 못하고 되밀렸었던 자리입니다. 세 번 돌파를 못하고 되밀렸었던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쭉 3,300까지 달렸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저는 지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대에서 이 고점을 보면은 이게 2,450 정도 되는데 여기 이 세 개 중에서 약간 밑에 거 잡아보시면 이 가격이 한 2,410 정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400선 정도를 지지선이라고 2,400선 정도를 뭐 조정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최악으로 따진다면 여기 이 저점권이 되겠죠. 이 세 번의 저점. 그죠? 보이시죠? 이 세 번의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으니 이 가격대가 초강력 지지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뚫린 저항대는 반드시 지지력이 있다라고 봐서 저는 한
2450 많이 빠져도 그래도 보통 최근에 2550선에서 계속 카바링을 했었기 때문에 2680 갔다가 그때도 제가 아마 2680선 정도가 목표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반등 포인트에. 근데 거기서 내려와서 2550에서 지지 못하고 깨지면서 지금 이제 2447까지 내려온 거죠. 뭐 어떻게 보면 2450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거기까지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된 건데 뭐 적어도 이 저점권 아까 말씀드린 이 3번의 저점권을 기반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여기가 제가 줄을 한번 그어보면 여기까지는 솔직히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가격대가 나오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고점대를 뚫지 못하고 빠졌다가 이렇게 급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급반등을 했다가 여기에서 또 못 뚫고 한번 밀렸지만 다시 뚫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은 게 여기 선이고요.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지금 계속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뭐 최악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라고 보겠죠. 이 가격대가 약 한 지금 2200 한 6, 7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러프하게 봐서 한 2300 정도를 지지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여기서 카바를 해줘야지만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좀 남아있다? 매수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여기 2300이 깨지는 수준까지 가야 손절매가 다 튀어나오니까 진정하게 가볍게 빵 튀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지선은 이 가격대다. 그래서 적어도 뭐 충격이 일시적으로 있어서 2400 정도 터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2450선 언저리가 적어도 물려도 이 가격에는 반드시 좀 팔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60일선의 하락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지금 60일선이 여기 보시면 플랫해지고 있었죠. 여기서 반등 시도를 하다가 지금 급락 나오면서 다시 꺾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 21선도 또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 그래서 지수는 조금 힘들어졌고요. 갈 길은 멉니다만은 또 반대로 따지면 이격도가 지금 최대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죠. 여기서부터 이평선도 이격대가 이렇게 최대로 벌어져 있다라는 점에서는 리바운딩은 나올 수가 있겠다. 기술적인 리바운딩이고요. 그 기술적인 리바운딩 이후에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받쳐주면 계속 쭉쭉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급락에 따른 뭐 어느 정도 좀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구간들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요 구간대를 좀 모사해서 보시면 좀 답이 되지 않을까요?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서는 뭐 물론 비슷하다기보다 여기는 이렇게 조금씩 횡보하다가 쭉 빠졌지만 여기서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그 이후에 V자 반등으로 그냥 바로 제자리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모사해서 시장을 본다면 여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죠? 요 구간 그죠? 요 구간이랑 지금의 구간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오히려 모양상으로 보면은 그죠? 보이시죠? 요 구간이랑 그죠? 요 구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러다가 못 뚫고 쭉 빠지고 여기도 못 뚫고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밴드를 만들다가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은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여기 갭을 메우는 구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 한번 지수상으로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한 2580 정도인데요. 한 2600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죠. 2580에서 2600선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놓고 새롭게 호재성 이슈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면은 줄여놓고 다시 시장이 자리를 잡았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쓰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어느 정도 뭐 유효한 대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뭔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다른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리바운딩 강하게 나오면서 뭐 추가적으로 한 2800선대까지도 갈 수 있는 리바운딩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려면은 뭐 전쟁이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든지 뭐 유가가 막 하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멘트들, 시장의 뉴스들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자율적인 반등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좀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도 어느 정도 보면 횡보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쌓인 구간이고요. 시장에 뉴스 나온 대로 1조 정도의 신용이 쌓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 매물을 쉽게 뚫지는 못한다. 그래서 급락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리바운딩은 2580에서 2600선 사이 정도 보시고 그 가격대 가면은 지수 관련주들은 특히 비중을 한번 줄였다가 다시 저점 잡는 걸 확인하고 재매수하는 전략을 쓰기 위한 대비는 일단은 조금 해놓고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얼추 추세로만 보면은 3300에서 4,400대, 3,300에서 2,400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한 300포인트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고점에서 한 28% 정도? 그쵸? 그 정도라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조정이, 1차적인 큰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통 수치상으로 계산할 때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시면 정말 막 빠지다. 항상 마지막에 제일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요렇게 빠지다가 확 빠지는데요. 요렇게 빠졌을 때 많이 빠졌네, 샀네 했는데 여기서 빠지는 게 이만큼 빠지는 것만큼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산 사람들이 그 3, 4일 동안에 손실이 20%, 3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런 구간이라서 더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 뭐 현실은 이미 벌어졌고 앞으로의 대응을 잘해서 더 추가적인 손실을 막아내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고 또 손실이 아니라 또 매수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면은 그 부분도 충분히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580에서 이제 2,600 정도. 왜냐면 60일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2,680 정도였었는데요. 뭐 최대한 올라오면 한 2,650선 정도까지 뭐 생각하면서 좀 보시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갭이 생긴 이 갭을 메우는 구간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목표를 해놓고 좀 보셔야 되겠고 바닥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혹여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구간대 지지를 계속 받았던 이 구간대 좀 안 갔으면 좋겠죠. 제 생각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가면 상당히 좀 충격 클 것 같긴 하거든요. 2300이 깨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구간에서는 완벽한 지지력이 분명히 있다. 만약에 지수가 2300이 깨지는 수준에서의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거기는 진짜 저점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점은 좀 고려해 놓고 좀 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준에서 좀 시장이 커버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야지만 저항대를 뚫었던 부분에서의 지지력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뭐 비슷하죠. 코스닥 지수도 여기서 좀 결판이 났죠. 여기서 1000포인트대, 1030포인트 여기 못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되겠죠. 차트로만 놓고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막힌 부분이 확실히 눈에 보이죠.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뭐 지지선 대충 손으로 그은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뭐 제가 몇십 년 동안 보다 보니까 그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속 좀 지지력이 나오고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반등 실패하고 빠지고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리바운딩 올 때 여기서 저항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지선이 깨지니 반등할 때도 거기가 저항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왔을 때는 아마 일정 부분 정리가 돼야 돼요. 이때가 아마 카카오든지 네이버든지 간에 좀 고점에서 조금 팔 수 있었던 그런 구간대였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카카오는 11만 원대 정도면은 단기 저항대니까 좀 비중을 줄이시란 말을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뭐 최근 또 워낙 많이 빠져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8만 원 선이 지지선이니까 그 지지를 좀 확인하면서 좀 보시라는 말씀도 좀 드렸었고 네이버도 27만 원 정도가 이제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했는데 요번에 시장 급락하면서 여지없이 다시 또 깨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궁극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그러면 저점이 어디지라고 찾아봤을 때 여러분들 눈에 뻔히 보이겠죠. 여기겠죠. 아이고 제가 줄을 여기라고 보시면은 맞겠습니다. 그죠? 코스닥 지지선은 여기 부분에 이 지지대 여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코스닥은 거의 다 내려왔다라는 느낌 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구간대에서의 코스닥의 지지력을 한번 믿어 보시고요. 일단은 뭐 그 가격대에 좀 지지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800선 미치니까 살짝 한 780선 정도? 네, 요 정도가 코스닥에 있어서는 조금 지지력이 분명히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 할 수 있는 구간대까지 내려왔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은 뭐 일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갭이 있는 이 구간까지 노려보시는 전략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네, 한 860대 중반 정도 되겠습니다. 뭐 한 870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가 1차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거죠. 저점을 낮추던 지수가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고점을 올려가는 식으로 좀 터닝해가는 구간을 조금 더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렇게 둥글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항대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그래프들은 다른 거에도 좀 적응해서 보시면 좀 대응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 지지대까지 코스닥은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아까 말씀드린 이 개파락한 부분 메우는 수준까지 1차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가장 좀 고민해 하시는 부분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이제 6만 전자가 깨질 정도의 이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6만 원 깨지면 그게 한 2,4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도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그래프에 입각해서 보면은 거의 이제 지지선 때 다 온 거죠. 그죠? 보시면 보통 이제 지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구간대. 그죠? 삼성전자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 지지선이 한 6만 2천 원대 정도였었는데 일단 그것도 깨졌기 때문에 지지대 밑에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솔직히 뭐 최대로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5만 6천 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 5만 6천 원 오는 순간 지수는 2,300 이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300은 아니겠다. 한 2,300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뭐 한 7, 8% 정도 더 빠지게 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간대에 저항을 뚫고 올라갔었던 가격대에 있는 고점대 부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퀄 지수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삼성전자도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6만 원이 살짝 깨지는 틈? 그게 아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틈. 최근에 지난주부터 뉴스가 삼성전자 공매도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얘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이거를 흘려들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지난주에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나는 삼성전자를 계속 살 거야 이러면은 이거는 나는 터질 거야 라고 예약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손절매를 잘 안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뭐 매매 습관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뭐 빠지면은 뭐 손자 줄 거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의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수급이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3,600만 주 이상 팔았어요. 이거는 뭐 기타 이건 자사주인가요? 연기금에서도 밑도 끝도 없이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뭐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뭐 해외를 투자하네, 뭐 대체 투자를 하네, 뭐 이런 식이고 아까 운용사 얘기도 했지만 사모펀드도 눈만 뜨면 팔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이퀄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또 경기 침체로 가면은 전방 산업인 반도체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 논리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면은 당연히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IT 쪽들이 안 좋고 상대적으로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또 이쪽이 좋잖아요. 자동차와 함께.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지금의 시장 침체 논리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 뭐 물론 말을 하죠. 경기가 침체가 가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구조를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뭐 시장에서 우려하고 또 역시 뭐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판매가 올해 계속 좀 저조할 것이다라는 뉴스들 이런 부분들도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뭐 반도체가
많이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시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의 공매도와 함께 매도를 좀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한 4일 동안이죠. 4일 동안 거의 뭐 한 3천만 주 이상씩을 계속 매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질적인 매도와 공매도가 조금 결합되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쉽게 올라가기도 좀 쉽지 않을 만큼 매도가 많았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급한 매물은 다 튀어나오고 있다. 빨리 팔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막 파는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급한 매물들은 많이 나왔다. 안 좋게 생각하면은 계속 팔고 있다. 더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어디서 안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긍정적으로 최근에 투신권이나 뭐 은행권들이 사 들어갔던 가격대는 대체로 6만 원대 중반대였다라는 거죠. 외국인도 여기 6만 8천 원까지 뭐 저 때문에 안 보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반대로 방향을 확 잡았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 주식들 많이 빠진 이유는 오늘 중국도 많이 올랐습니다.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어서 중국은 계속 좋다라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이 좋고 또 대만도 빠지다가 뭐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IT 쪽 때문에 빠졌다고는 볼 수 없겠죠. IT는 대만이 더 많은데 반도체는 대만이 더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늘 뭐 JP 모건인가요? 거기서 보고서 나왔죠. 한은이 다음 달에 왕창 올릴 거야 금리를 빅스텝으로 0.5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오르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빅스텝으로 가네. 그럼 한은이 금리를 또 올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자 부담 늘어나겠네. 영끌한 사람들 큰일 나겠네. 주식 신용 큰일 나겠네. 주담대출 큰일 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 도미노는 어쩔 수가 없는 구간인데 이 금리 인상 구간에 예전에는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물가가 올라가서 그걸 막아보겠다고 금리를 올리는데 안 먹힐 수도 있는 구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기도 안 좋은데 비용 부담까지 생기고 기업들은 인력을 계속 구조조정하고 그러다 보면 또 소비를 못하고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럼 그걸로 해서 기업들이 실적은 안 좋아지고 또 자르고 또 소비 안 좋아지고 이게 역순환이 계속 돌면서 경기가 침체될 것에 대한 우려감을 생각해보면 최악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시장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안 좋았던 부분은 JP모건에서 한은이 다음 달에 왕창 금리 올릴 것 같은 뉘앙스의 보고서 뭐 이런 부분들 발언을 하면서 좀 안 좋았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은은 아마 왕창 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미국도 빅스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만 또 안 올릴 수 없는 구간이라서 같이 맞춰줘야지만 자금의 이탈을 막을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아마 그런 행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금 이펙트가 좀 안 좋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을 좀 시장은 지금 미리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얘기 돌아와서 전방산업의 뭐 최첨단에 있는 반도체 역시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삼성전자의 부담, 실적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이 주가를 좀 강하게 하방으로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만 원이 이탈되면 아마 저가 매수세가 기술적으로는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일정 부분 쇼커버는 그 이후에 좀 들어올 수 있겠다. 또 만약에 이걸 좀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모르겠어요.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5만 8천 원대라면은 좀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혹여라도 6만 원이 깨진다라면은 계속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단기 전략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 밴드 안에서 한 6만 원 깨지고 나면은 5만 5천 원, 5만 6천 원이죠. 한 5만 6천 원에서 5만 8천 원 그 밴드, 그러니까 6만 원과 5만 6천 원 사이에 5만 8천 원 그 밴드를 두고 위아래로는 뭐 가격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지도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속상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좀 고려해서 대응하시고 다만 그 다음 리바운딩이 좀 강하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한 6만 8천 원 부근 네, 여기까지는 좀 리바운딩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6만 8천 원 부근까지 리바운딩이 나온다라면은 또 역시 삼성전자 한번 정리하거나 아니면 비중 줄여놓고 다시 조정받을 때
저가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그 부분 고려해 보시고요. 중간에 아마 한 6만 5천 원 부근에서도 좀 강하게 막힐 수 있거든요. 이 구간이 지금 최근에 가장 강력했던 지지선이었었기 때문에 6만 5천 원이 깨지면서 급락이 나온 거라서 1차 리바운딩은 6만 5천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6만 원 밑에서 산다라면 한 8% 정도 랠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 6만 5천 원 부근까지 1차 저항 생각하시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고려하시고 보유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의 1차 저항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6만 8천 원 정도의 또 두 번째 저항대 염두에 두시면서 삼성전자는 좀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최근에 뭐 삼성전기도 계속 호재성 이슈가 나오는데도 다시 또 치고 못 가고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되밀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IT들이 좀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하이닉스도 10만 원이 깨져 있는 상태. 어떤 면에서 보면 하이닉스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하이닉스도 말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볼까요? 하이닉스도 최근에 디램 현물 가격이 살짝 반등하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좀 살짝 있었는데요. 다시 또 꺾인 모습입니다. 하이닉스가 참 차트가 좀 어렵죠. 어떻게 좀 대각선을 좀 그어봐 드리면 여기서 시작한 이런 완만한 그죠? 완만한 상승 추세에 지금 하단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선을 이건 조금 약간 잘못 껐네요.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 뭐죠? 진폭을 맞추면 이렇게 긋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그어드리면 이 상태죠. 그죠?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어드리면 아마 추세폭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 고점에서 시작한 게 이제 여기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지를 받고 반등했다가 여기가 깨지면서 이 상승 추세선 상단에서 돌파 안 되면서 지금 급락이 나온 거고요. 이번에 반등할 때도 이 상승 추세선 상단에 걸리면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좀 그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내 주가의 목표치를 찾아내는데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 이제 하단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닉스가 더 밀릴지 얼마나 밀릴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도 역시 D램 특히 반도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미국에서도 뭐 계속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IT 기업들 많이 빠지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하이닉스의 저점은 뭐 이 부분 눈에 빤히 보이는 저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다가 뭐 수평선을 그어 본다라면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만 원 혹시 하이닉스가 9만 원 초반이 온다라면은 강한 리바운딩을 기대하는 접근 시도가 한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 중간대에서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갭이 하나 있거든요. 보이실까요?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항상 저는 갭 이론자잖아요. 모든 갭은 반드시 다 메운다. 그게 제 이론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갭이 여기 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갭을 메우느라 이번에 내려오는 거라면 이 가격대 되겠죠. 9만 한 4, 5천 원대? 네, 요 가격대가 하이닉스한테는 갭 메움과 함께 리바운딩을 할 수 있는 가격대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만 4, 5천 원대까지 하이닉스가 들어온다라면은 강한 좀 리바운딩을 기대하고 갭도 일단 메웠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60일선 꺾여 있기 때문에 이 꺾여 있는 60일선은 중기 추세선입니다. 중기 추세선은 절대 한 번에 못 뚫어요. 20일선은 뭐 잠깐 뚫을 수 있어도 중기 추세선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해요. 뭔가 큰 변화가 그 기업에 생기고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결국은 내려오고 있는 60일선은 결국 여기 11만 원 부근까지 내려올 때 뭐 빨리 올라가면은 닿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표치는 그 60일선이 있는 11만 원까지 설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기 목표는 단기는 20일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좀 더 내려오겠죠. 나중에 리바운딩 할 때 그럼 적어도 만약에 9만 원대 중반에서 매수하게 된다라면은 뭐 10만 5천 원에서 여기 저항대에 있는 10만 7천 원 사이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지 받았던 건데 여기서 돌파 시도하다가 끝내 못 돌파하고 급락. 이해 가시죠? 차트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하다고 보겠습니다. 지지대가 뚫리면
나중에 올라갈 때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저항대가 뚫리면 나중에 그게 내려올 때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연속적으로 계속 커버링이 됐던 가격대가 이번에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대응하실 때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어머, 여기도 지지받고 여기도 지지받고 여기도 지지받아서 여기서 이제 급락했다가 올라와서 잘 버텨서 뚫어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저항받았다. 그럼 여기서 한번 매도, 다시 내려오면 또 지지돼서 다시 재매수.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뭐 사람인지라 감정도 실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계처럼 매매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감정을 배제하고 주식을 하실 거면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따라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기술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난 대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호재가 나와서 급등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지지선이 깨져서 매도를 했는데 빠지면 아마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그렇게 좀 말씀드린 대로 좀 보시면 좋겠다. 오늘 또 뭐 가장 강해 빠진 게 좀 하이브죠. 하이브 강하게 빠졌는데 뭐 하이브가 좀 낙폭이 과대한 상태고 뭐 그거는 약간 좀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과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이브 쪽의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 단체로만 했던 부분들에서 이제는 따로 또 같이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내년에 되면은 또 이제 군대 가야 될 친구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하한가 수준 가다가 나중에 좀 낙폭이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이브의 팬덤이 지배하던 공연 시장의 그런 티켓 파워를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뭐 2군, 3군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JYP나 SM 쪽에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이 분명히 조금 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JYP 엔터나 SM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관심, 뭐 YG는 최근에 조금 약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SM도 뭐 CJ 인수설 나오면서 급반등하기도 했었고요. JYP 엔터도 많이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터주들은 경기랑 좀 연관이 크게 적은 산업이죠. 오히려 리오프닝 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장이 계속 오래된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엔터 쪽에서 좀 시장에서 좀 다른 돌파구를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SM이나 JYP 엔터의 변화를 조금씩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신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뭐 반도체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기판 관련주들이 뭐 휴대폰이 안 팔리네, 뭐 어떻게 될 것 같으네 이러면서 다시 너무 그동안 많이 올랐네, 뭐 해서 많이 빠졌는데요. 뭐 역시 가던 놈이 다시 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좋았던 종목이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면은 향후에 시장이 반등할 때 리바운딩도 가장 강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탁이나 뭐 대덕전자나 뭐 이수페타시스나 뭐 코리아 서킷이나 이런 기판 업종들도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충분히 접어들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좀 무게감이 좀 부담된다라고 하신다라면은 반도체 기판 섹터도 같이 좀 살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오늘 뭐 강했던 부분도 2차전지 소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좀 기관이 주도하고 외국인이 주도했던 섹터가 2차전지 소재 섹터이기 때문에 역시 이쪽 섹터도 빠지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쪽이 올라와야 시장이 또 올라올 수 있고 심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관도 이런 쪽들만 또 계속 대응하고 있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NF 이런 것들이 뭐 올라가다가 뭐 되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대형주 쪽에서는 계속 시장을 좀 주도했던 종목들이고 반대로 이제 소재로 따지면 뭐 나노신 소재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코스모신 소재 흐름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좋고요. 오늘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SKC도 흐름 괜찮고요. 수급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제가 지금 보는 차트 좀 몇 개 한번 방금 SKC 나왔으니까 잠깐 보도록 할게요. SKC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상승 추세 계속 가다가 지금 조정받고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 쭉 상승 추세 보이시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빠졌던 부분이죠. SKC 최근에 좀 뭐라 그럴까요? 시장 대비해서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만 어제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요 박스죠. 지금 요 박스.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회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SK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하고요.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필름 사업 부분 매각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쪽에 이제 구리 동박 섹터죠. 이쪽에 좀 집중하기 위한
대응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좀 잘 버텼었기 때문에 조금 봐주시고, 특히 연기금,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렇게 가열차게 팔아도 연기금이 SKC는 정말 가열차게 사고 있더라. 그죠? 기타금융 보시면 투신, 보험, 금융투자 정말 미친 듯이 사고 있죠. 사모펀드도 그동안 팔다가 다시 사네요. 보니까 외국인은 팔고 있고 개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과 투신이 꽉 잡고 있는데 그냥 죽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로 봤을 때는 SKC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꽤 올라갔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15만 3,500원인데요. 적어도 그냥 러프하게 봐드려서 한 15만 원 막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종가 유지된다라면은 계속 좀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선은 여기 보이시는 한 14만 원 정도가 손절선입니다. 좀 약간 지금보다 10% 정도 낮게 잡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14만 원의 손절선이 아니라 내려오면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안 내려와야 정상이겠죠. 내려온다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21선도 우상향 하고 있고요. 지금 60일선도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차트 설명드릴 때 60일선이 우상향으로 터닝한 종목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0일선이 돌아갔다는 건 중기 추세가 돌아갔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조정을 오래 받고 이거 돌리는데 고생을 많이 한 상황인데 이거를 바로 망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은 3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60일선이 돌아가 있는 종목들 좀 선택하셔서 좀 중대형주단에서는 화학주 섹터에서는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는 것 중에서는 하이트 진로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요번에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많이 올랐었죠. 장 초반에. 그것도 지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힘들었었던 부분이죠. 하루에 뭐 2,000대씩 못 팔았네 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해외 못 수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철강, 그 다음에 정유화학도 계속 손실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그 다음에 뭐 타이어 이런 수출해야 되는 업체들이 전부 화물연대 때문에 파업을 봤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장이 저점을 찍고 뭔가 변화를 시도한다라면은 자동차를 비롯해서 이렇게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조금 안 좋았었던 부분 쪽에서 리바운딩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 하이트 진로가 좀 강하지 않을까. 오늘 보시면 오리온 같은 경우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뭐 10만 원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이트 진로는 최근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맥주가 없어도 못 팔 지경이고 제가 주변을 둘러보고 식당을 가봐도 정말 맥주나 소주를 못 마셔서 한이 맺힌 사람들처럼 다들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수요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공급이 많이 딸렸었죠. 수요는 넘쳤었는데. 근데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뭐 공장이 뭐 쉴 정도로다가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공격적으로 풀리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또 매출 회복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제 급락했을 때가 사실 좀 기회였었고 오늘도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좀 양봉이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 60일선이 살짝 지금 꺾여 있는 상태라서 살짝 부담스럽죠. 21선도 꺾여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이미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의미를 두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만 노리더라도 이 61선까지 노릴 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뭐 얼마 안 돼요. 사실 36,000원대인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38,000원 이상 4만 원대까지도 노리는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는 33,000원대 부근에서 지금 지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하이트 진로 가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33,000원대를 이탈 다시 한다라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고 빠르게 잘라주고 다시 밑에서 기다리시는 전략이 되게 맞겠죠. 31,000원대나 이런 데서 기다리시는 전략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다. 라면은 지금의 34,000원대 지지력만 확실하다라면은 다시 이쪽 방향으로 터닝하기 위한 흐름을 고려해서 조금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수급을 놓고 본다라면은 연기금은 꾸준히 팔고 있지만 이제 기타 금융과 뭐 투신 지금 사모펀드에서 미친 듯이 팔고 있죠. 반대죠. 아까랑은 여기 미친 듯이 팔고 있지만 또 여기서 또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뭐 사실 음식료 섹터라는 부분이 뭐 경기 침체에 영향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부분들 중에서 뭐 원재료 가격 부담이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하이트 진로는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피해를 받고 실적 면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땐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고 특히 여름이 주류 업체들은 좀 센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놓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본으로 본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 면에서 기관의 수급이 좀 더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점.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 보시면서 외국의 수급이 빠지지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적어도 한 4천 원 정도 지지대로 해서 변화의 시도를 조금 확인해 보시는 투자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요새 IT 중에서 봤는데 이 종목 좀 희한하더라고요. KH바텍이 되게 안 갔었잖아요. 그동안 뭐 파인테크닉스 많이 가고 그런 동안 KH바텍 안 갔었고 최근에 또 뭐 휴대폰도 안 팔리네 뭐 이런 부분들 있었지만 폴더블과 관련해서 얘는 외부 힌지잖아요. 파인테크닉스가 내부 힌지라면은. 근데 최근에 좀 레포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요. KH바텍을 좀 하반기 좋게 본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힌지라는 부분이 뭐 폴더블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굳이 삼성전자가 아니어도 다른 업체들도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KH바텍이 사실 이 종목이 모든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해요. 매수해서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분을 제가 한 60-70% 봤거든요. KH바텍은 사면 수익 안 주고 팔면 올라고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짧게만 보면은 사실 KH바텍이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대라고 생각하는 가격대를 깼잖아요. 깼다가 뚫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60에서는 지금 터닝되어 있는 상태죠. 우상향으로. 그리고 터닝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가 생각하는 뭐 어느 정도 뭐 박스권 상단부 정도라고 되겠죠. 여기 좁은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고 나서 빠졌다가 지금 다시 거기 올라와서 걸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수급이 최근 보시면 이런 미친 수급을 본 적이 있으세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눈만 뜨면 사요. 개인만 팔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보험, 투신, 사모, 기금, 외국인까지. 저는 그래서 이 회사에 뭔 일인가, 이 기타 금융까지 계속 싸낸 거 보면 뭔 일인가, 뭔가 큰 일이 있나, 뭔가 정말 엄청난 호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수급은 결코 거짓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뭔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종목도 좀 특이한 종목이고 최근에 시장과 상황에서 팔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인 거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서 이 종목은 수급으로 조금 챙겨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한 6,700원 선 정도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다시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정을 좀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절선은 어저께 찍었던 저점 정도 두시면 손절선 좀 답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왜냐면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 여기 찍으러 2만 원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또 박스 흐름으로 가게 되거든요. 지금 탄력 받은 김에 치고 나가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다만 올라가더라도 개인적으로는 2만 4천 원 부근에서는 한번 걸린다. 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2만 4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내리잖아요. 종가가. 그러다가 여기서 지지받는 듯 하다가 실패하고 급락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올라오면 KH바텍은 2만 4천 원에서 분명히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2만 4천 원이 뚫리면 분명히 새로운 추세를 그린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만 4천 원에 지지 실패하고 급락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2만 4천 원 저항 염두에 두시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2만 4천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보되 거기가 뚫렸으면서 그 뒤에 수급이 변한다라면은 그때 좀 뭔가 다른 변화의 시도로 한번 해석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또 하나 골라봤는데요. 아이고야, 왜 이렇게 느리죠? 글씨를 제가 너무 빨리 썼나요? 네, 코스모신 소재입니다. 제가 이 종목 어제 아침에 봤는데 확실히 남다른 흐름이었었고요. 오늘 시장이 빠졌지만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여기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도 실질적으로 여기가 예전에 보시면 지지선 역할을 해주던 가격대잖아요. 깨지잖아요. 그리고서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 멈칫하다가 다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항대였었던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뭔가 시도하면 다른 추가 상승 다시 그릴 수가 있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트로 한번 봐드리는 거고 2차전지 소재 섹터 내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강한 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뭐 몇몇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박스권 구간이었었고 그 박스권 중단부에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공부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박스 안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이 박스 중단부를 넘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반등할 때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뭔가 감 잡았어야 돼요. 아, 이 종목이 박스권 상단부 쪽으로 이동이 안 되고 중단부를 돌파 못하고 하단부 쪽으로 이동을 하네? 라는 느낌으로 그때 보셨다라면은 이쪽에서 손절매가 안 됐으면은 적어도 여기서는 손절매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하단부가 깨진 이후에 며칠 동안 계속 돌파 실패하거든요. 이런 100% 급락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상태였었고 역시 이 고점대, 이 구간대에서 지지가 되면서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지금 다시 또 여기처럼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그리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죠?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튀어서 우측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도 치고 나갈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반대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하락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뚫어내면은 뭔가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슈팅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장대 양봉 나왔고요. 오늘 위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이긴 합니다. 거리도 좀 많이 실렸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기판이나 2차전지 소재가 최근에 시장을 리딩하다가 쉬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장이 움직이면 이쪽 섹터에서 힘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수급 놓고 보시면 여기는 역시 외국인이랑 개는 계속 팔고 있는데요. 연기금은 계속 사더라고요. 기타 금융이랑 뭔가 아무튼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나 봐요. 금융투자 쪽도 계속 사고 뭐 이게 뭐 쇼커버일지 실제 매수일지 봐야 되겠지만 사모펀드는 그 대신에 반대로 맨날 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사모펀드가 팔고 있는 매물을 연기금이 받아주는 꼴인 거잖아요. 아무튼 연기금의 수급은 분명히 있다. 이 점은 고려해서 좀 시장을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좀 팔고 개인도 팔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연기금이 지금은 시장을 조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점이 뚫리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 이 종목 보유하신 분은 이 55,000원 부분의 저항을 강하게 뚫어주는지 확인하시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약 5만 원 부근에서의 지지력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만 원 깨지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것도 지금 60일선이 우상향으로 터닝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60일선이 우상향으로 터닝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중기 추세의 저점, 최대 저점은 지금 보시면 한 48,000원대죠. 48,000원대가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마지노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것 중에서 최근 시장에 있어서 가장 좀 힘든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좀 진짜 50분만 하려고 그러는데 또 어느덧 1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아까도 방송 들어올 때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얼마나 하실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자꾸 길어지게 되네요. 저도 좀 뭔가 하나라도 좀 더 봐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제가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힘든 부분 여러분들 좀 카카오도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카카오도 지금 보시면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 일부를 이제 넘기죠. 그래서 현금이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그 확보된 현금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뭐 그거를 새로운 산업화 하는데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감사하게도 뭐 자사주를 매입해 준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땡큐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플랫폼 기업 외에 이제 기술주, 테크주들 좀 약하니까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카카오도 좀 많이 하락한 상태라서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고민스러우신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뭐 예전에 한번 저항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요. 역시 카카오도 여기 보시면 직전 저점대에서 횡보하다가 이 저점에서 돌파 시도가 안 되고 깨지니까 다시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8만 원이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8만 원이 지지가 깨졌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갈 땐 또 8만 원이 저항대가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은 이 8만 원 저항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60일선이 좀 플랫해지면서 뭔가 방향 전환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역시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8만 원 돌파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올라오더라도 카카오는 여기 9만 6천 원대 네, 이 구간에서 좀 강한 저항대를 한번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뚫어도 이 구간 11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강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보유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지금 연기금과 뭐 기타 금융 다 계속 팔고 있고 투신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마찬가지 계속 개인만 사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카카오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태가 안 좋잖아요.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은 1년이 될 때까지는 보호해수 물량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랬습니다만은 대형주들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 보호해수 물량들이 언제 풀리는지 이 부분은 충분히 헤아려 놓고 좀 대응을 하시고 그 물량들이 좀 충분히 풀렸을 때 그 종목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카카오는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도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게임주도 그렇고 뭐 이런 플랫폼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았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암호화폐 이런 코인 쪽들이 급락을 하면서 같이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네이버는 제가 이게 대충 그때 그어둔 선이지만 계속 하락 추세선 안에 있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을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좀 뚫어볼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좀 시장한테 먹히면서 다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은 또 역시 뭐 이 하락 추세선 그어봐야 되겠죠. 요 추세선 쭉 그어놓고 그 추세선 하단이 오면은 다시 또 반등하겠고 이 하락 추세선 상단을 쭉 그어놓고 그 상단 추세선 오면 또 저항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본인의 HTS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손으로 긋지 말고 정확하게 아까 직선 라인을 활용을 해서 선을 그어놓고 저항과 지지선을 좀 활용을 해서 매매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무튼 네이버 24만 원이 다시 오다니 46만 원까지 갔던 부분인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정말 어디가 지지선이냐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생각하는 지지선은 여기 그어놓은 게 있었네요. 보니까 한 23만 원 정도가 최대 지지선인 것 같아요. 앞선 데다 그어놓은 거라서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아무튼 최악으로 빠지면은 한 20. 이거는 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근데 아무튼 최악으로 빠지면 22만 원대 중반? 네. 여기가 좀 강한 좀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대가 되겠죠. 여기 상단과 여기 하단의 중간인 23만 원에다 제가 줄을 그어놓은 것 같은데요. 하단으로는 한 22만 원대 중반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지지대의 상단으로는 뭐 24만 원대 중반인데요. 지금 딱 24만 원대 중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지받으면 지금 가격은 24만 원대 중반이 지지선인 거고 조금 시장 때문에 더 빠지면 23만 원 정도에서 22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좀 강한 저항 지지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네이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최근에 좀 개인만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외국인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깨진 종목들은 좀 쉽게 올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종목을 고를 때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을 사라. 그다음에 60일선이 우상향으로 터닝한 종목을 사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트에 대입을 해서 잘 컨트롤해서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네이버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반등하면은 30만 원 부근이 좀 강한 저항대다라는 점 계속 좀 유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계속 보면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장이 좀 핵심이 되는 종목들 좀 다 짚어봐 드렸고 일단 수급과 차트가 좀 괜찮은 종목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오늘 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한다고 뭐 우리가 잠을 안 잔다고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좀 잠을 잘 자고 머리를 상쾌하게 맑게 만들어서 내일장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이 좀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좀 리바운딩이 나와서 우리 시장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도 한은의 금리 인상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 뭐 미국 시장도 연준의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빠졌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의 미국의 CPI를 잡기 위해서 CPI에 중요하게 많이 올랐던 부분인 에너지와 식료품을 잡기 위해서 물가를 올려봤자 별로 소용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풀린다. 그래야지만 이런 상품 선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배팅한 세력들도 돈을 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원유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말씀드렸죠. 원유가 어떻게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심리가 만들어낸 패닉 세일링이 나타나면서 그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패닉은 고려하고 패닉일 때는 우리가 같이 패닉이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멘탈을 잡고 잘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농담처럼 오징어 게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56억인가요, 상금이? 전 세계적으로 뭐 456명을 모아서 뭐 촬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넷플릭스 타야 되겠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뭐 자극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고 더 좋은 콘텐츠로서 시장에서 좀 반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도 주식이 많이 빠져서 그걸로 만회해야 되겠네 뭐 이런 농담을 했던데요. 뭐 주식에 빠진 걸 그런 부분으로 좀 만회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저는 항상 엎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야지만 본인 스스로가 멀리 갈 수 있겠고 끝까지 또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팔고 다른 쪽으로 가서 뭔가 만회해 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 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낙심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손실이 나서서 걱정 많으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파이로 가족 여러분들은 좀 이번 위기를 좀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서 결국은 좀 수익을 내고 시장에 있어서 좀 마지막까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생각해서 좀 봐주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리만 사태도 겪었고요. 유로 위기도 겪었고요. 서브프라임도 겪었습니다. 중동 사태, IMF 다 제 눈으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9.11 테러 이런 것들도 다 당했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그때 다 이겨내고 결국은 올라왔었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내일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네 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